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한 소개자 유한 신부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교재인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꽤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또 요즘도 그냥 제가 책을 읽는 분야가 그리스 고대 철학인데, 그 고대 철학에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들 나름대로 행복한 삶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철학에서는 어떻게 그걸 정리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차분히 살펴보면서, 혹시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참조할 내용이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키워드라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여가와 관조, 약간 엘레강스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작하면서 시작 기도와 함께 성소구절 코엘레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아까 기도는 김하서 씨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성소구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엘레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 거기에 더 보탤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뺄 것도 없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있는 것은 이미 있었고 있을 것도 이미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사라진 것을 찾아내신다. 우리가 살면서는 이렇게 애를 쓰면서 뭔가 노고와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몫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또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하느님께서 주시고요. 하느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불평초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좀 튼튼한 기반 하에서, 그리고 항구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훌륭한 삶을 위해서는 여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여가가 그냥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소비나 아니면 그냥 탐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여가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고풍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조라는 말, 콘템플라치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영성신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기도를 할 때 고요하게 머물면서 지혜를 찾아가는 그러한 것을 관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삶이 과연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식사도 하셨고 약간 철학 얘기를 들으시고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짧은 음악을 하나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음악 좋아하시라 생각이 드는데, 바흐의 소위 말하는 G선상의 아리아로 불리는 바흐의 교향적 무음곡 중에서 음악을 잠깐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예, 저도 이 음악, 제가 가끔 강의를 할 때 이 영상을 들려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는데, 뭐 여가나 반주나 뭐 백마디 말보다 이 음악을 몇 분간 차분히 듣고 있으면, 아, 이런 게 되게 그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 음악 좀 전에 들으시면서 느끼신 그런 느낌 혹은 마음의 상태, 이런 게 어떤 여가와 반주에서 맛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같이 다룰 내용인데요. 고대 철학에서 배우는 삶의 성찰이라고, 고대 철학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보면은 한 2500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 후기 시대까지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이 나올 때까지를,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 철학, 이런 사람들, 키케로, 세네카, 뭐 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오늘날은 철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아주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이거나 아니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철학관이라고 해서 저쪽 위아래 발대거리는. 근데 이제 두 개가 다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삶이 우리에게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한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고대 철학자들도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에는 대학에서 일종의 전문 학술 분야로 철학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고대 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삶의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art of living이라고 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종의 우리의 삶이 의술이라고 하면 이제 그 라틴어로 아르스라고 그러고요. 그리스 말로 테크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테크닉하면 공학만 생각합니다만, 이제 고대 시대에는 모든 삶의 분야에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기예라는 얘기를 하는데, 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몸을 고치는 기술이 이제 의술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책을 쓰는, 글을 쓰는 기술 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학이라고 했을 때 아르스 포에티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시를 쓰는 기술입니다.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어떤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지식 내지, 단순히 노왓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한 분야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아주 훌륭한 의사, 아주 훌륭한 기술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의 삶에 잘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삶의 기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전기를 얘기할 때 바이오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삶의 하나하나의 어떤 그 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나 이런 사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가, 즉 삶의 양식,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을 스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나에게 적합하면서 행복한 스타일을 찾아가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삶의 기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 케이스들이 있을 때, 어떤 모델 케이스는 예를 들면 오늘날을 비유하자면 학자에게 맞는 모델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수도승에게 맞는 케이스도 있고, 혹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건데, 물론 가장 고대 철학에서 플라톤과 함께 중요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현대의 20세기 중반 이후 윤리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의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일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여가를 조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비즈니스 에틱이라고 이제 서양에서는 그 경영윤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현대의 경영윤리는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는 바로 좋은 삶이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좀 너무 이상적이진 않고요. 플라톤 철학 같은 건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예를 들면 조금 이상주의적인 게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철학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학자가 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 연구자가 되거나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 그냥 내 생업에 열심히 내 직업 생활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또 가정도 잘 꾸미고 그리고 또 공적인 데 기여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재미있는 일도 좀 해가면서 이런 삶에 아주 적합한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굉장히 건전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이란 거를 얘기할 때 늘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게 행복한 삶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이미 내가 이게 행복인데 하고 그 얘기를 사실 귀 기울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시대가 이게 행복한 삶이야라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같은 경우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더 돈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다 인정하고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전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돈이 중요한 건 다 똑같이 알거든요. 다만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현대 특히 우리 살다 보면은 더 옛날보다도 모든 가치 중에서 그 경제적 가치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 그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선입견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시류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논의한 책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뭐 비유를 하자면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논어 맹자라고 한다면 서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플라톤의 국가랑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행복이라는 거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보통 그 책을 읽어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 뭐야? 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일단 행복이란 뭘까? 건강, 다음에 부유한 거, 그리고 쾌락, 그리고 명예, 뭐 이런 거. 또 안정, 편안함. 다 맞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게 맞다. 행복이 많은데 다만 그거면 행복한가? 이거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한가? 아니면 건강하면 행복한가? 건강은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거지 건강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즉 행복의 조건 내지는 행복의 요소랑 행복 자체가 무엇인가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노력을 하는 게 영화로 치면 본편을 보기 전에 예고편 보다가 다 끝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는 돈을 모아서 이제 돈에 대해서 더 구애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해보는 거 이게 사실 돈을 모으는 목적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돈만 있으면 행복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를 구별하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소위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우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치면 wel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음이라는 거. 뭔가 잘 되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이 가장 어울리는 그 이미지는 꽃 같은 거를 보셨을 때 꽃이 막 피어나는 거 있잖아요. 지기 전에 막 피어날 때 그때 느낌이 너무 좋죠. 그게 바로 행복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뿌리에다가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행복은 그렇게 피어나는 것이지 뭔가 피어날 수 있어라는 가능성으로만 있어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에서 다이모니아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능성을 실현하는 게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가 가진 예를 들면 별거 아닌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별거 아닌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술을 내가
뭐 소주를 한 4병을 마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가능성 실현해봤자 건강만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고약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내가 저 사람 괴롭히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 그 가능성 실현해봤자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밖에는 안 돼요.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심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런 가능성을 실현하면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돼요. 이런 게 행복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능성들,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유능함일 수도 있겠고요. 가정을 이끈다고 보면은 내가 자녀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자애심이라든가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능성을 가능한 잘 실현시키는 것, 이게 행복이다라는 게 이제 행복의 기준으로 어떤 그 정의로 삼았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알면 행복을 추구하는 길에 대한 답이 좀 간명해지는 거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기 위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잡다한 일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실현시키고 싶은 게 뭔가, 그럼 그거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 내 악습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경제적인 부족함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직 건강이 그만큼 따르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런 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개선을 시키면서 내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겠고, 이런 거를 좋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말에서는 그 생명 혹은 삶을 뜻하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조에라는 단어랑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오스는 장기적 차원에서를 얘기한다면 조에라는 건 조금 생물학적까지 포함을 시켜서 결국은 행복은 뭐냐? 잘 사는 것이다. 근데 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하고 그리고 수준 높고 그리고 뭔가 가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좋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걱정 없고, 이걸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권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격조 높은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품위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오이 프락시아라고 정의를 합니다. 프락시스란 말은 아마 옛날에 대학 다니실 때 실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프락시스가 보통 정의 구현할 때 이제 그런 실천도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나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그 행동들이 쭉 모여진 총체를 프락시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아침에 직장 가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퇴근해서 집에서 하는 일, 또 시민으로서 투표하는 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 이게 다 묶여서 프락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좋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도 만족스럽고 내 삶을 뒤에서 바라보는 누군가가 봤을 때도 저 삶은 우리가 되게 바람직하게, 혹은 우리가 저 삶은 되게 존중할 만한 삶이다. 이러면 사실은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이프락시아, 좋은 삶 실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실천을 살 수 있는 삶은 어디에서 온가 했을 때 결국은 덕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닐 때는 어쩌다 한 번씩은 좋은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얘기할 때, 특히 우리말에서 덕은 법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억누르거나, 말하자면 뭔가 좀 조심하고 어떤 규범을 따르는 쪽으로만 이제 그 말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그리스 말 아레테라는 말, 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뜻은 아가톤에서 나왔는데, 아가톤은 좋다는 뜻입니다. 굿이죠. 즉 뭔가 잘하는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는 게 덕이 아니라 뭔가를 잘하는 게 덕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덕을 얘기하면 virtu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그 뜻을 새길 때는, 특히 보대처라고 새길 때는 excellence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탁월하게 해내는 게 덕인데,
근데 탁월하게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맡은 기술적인 부분 혹은 내가 운동선수라면 운동선수로서 탁월함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덕은 무엇보다도 한 인간으로서의 탁월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현대인들, 특히 도시에 어떻게 보면 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은 도덕성과 유능함이 합쳐진 개념. 그러니까 도덕성 없는 유능함도 아니고 유능함이 없는 도덕성도 아니고. 그래서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능함이라면 사실 좀 상대적인 것이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의 유능함도 있지만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으로서의 유능함도 있고요. 수백억을 가진 그런 어떤 부호가 가지고 있는 유능함도 있지만 또 굉장히 그 월급 생활자로서 빡빡한 월급을 가지고도 그 자기 가정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 유능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한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형태를 100%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태어난 상황이나 혹은 이런저런 살면서 겪은 행운과 불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내 삶에 주어진 여건이라는 게 있죠. 자신의 주어진 여건에서 가능한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것 이게 사실은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좋은 실천을 하는 삶을 실천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적 삶이라는 말이 사실은 행복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좋은 삶으로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하겠는데 우리가 아까 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과 행복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 조금 구분을 하자. 물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도 할 수 없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있지만 또 직장을 다니는 일 자체가 나에게 주는 행복이나 만족감도 있죠. 이제 언제나 이런 거는 교차합니다만 조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제 나눠서 보면 행복의 조건은 되게 생물학적.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받아야죠. 내가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면 안 되고 저 사람 그래도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최소한의 존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잘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버지가 의사셨어요. 그 당시에 플라톤, 약간 그 철학을 보면 그 차이가 나오는데 플라톤은 그 당시 아테네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귀족 집안의 자제였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돈이나 지위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딱 오늘날 보면 그냥 전문직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의사였고 대대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정교사를 했다고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게 좋다. 과해도 결코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족해도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서적 차원이란 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일종의 특히 이제 현대인들에게 가정의 안정이겠죠. 정서적으로 필요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때 행복이 좋고 물론 현대에서는 사생활에서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의 가정의 친밀감이 행복 그 자체로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 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을 볼 때는 약간은 가정에서의 행복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와 지금이 굉장히 다른 거고요. 또 이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행복이죠. 고대 사회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아무리 우리가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정을 넘어서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사회에 나의 목소리를 내고 또 사회에서 나의 입지가 있는 게 오늘날은 여전히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나에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그리고 가장 좋은 가능성을 이제 실현을 해가자라는 건데 그 가능성이 그럼 어디서 궁극적으로 실현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노동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전문적인 나의 일을 위해서 기회라고 하는 테크닉, 즉 나의 기술 혹은 전문 지식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오늘로 치면 공익에 기여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사실은 뿌듯한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장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자기 욕심 차릴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자기 욕심도 좀 차려야지, 그리고 건강도 해야지, 재밌는 것도 해야지,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그러나 이런 게 차곡차곡 쌓였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지 않아 라고 묻는 것이. 그럴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은 공공 영역에서의, 즉 사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도 이 사회에도 좋은 일을 할 때 그때 사실은 내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다. 이게 건강한 의미의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이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한데 사실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을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 인정 욕구는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거고요.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인정 욕구를 건강하게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공익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인정 욕구를 확인을 하는 것이죠. 즉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동체에 기여한 것을 공동체는 공동체의 인정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은 더욱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익에 기여하려는 그러한 좋은 의지를 더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수록 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두 가지가 정의와 우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면에서의 공평함과 그리고 풍요함과 그리고 서로를 함께 성장시키는 그러한 원리는 뭐냐? 바로 정의와 우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 정의와 우애 자체가 뭐 굉장히 긴 주제이기 때문에 뭐 짧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공적 영역에서, 지금 이렇게 계신 게 다 공적 영역인 것이죠. 그런 영역에서 어떤 정의와 우애를 체험하는 것. 이게 행복의 부수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천적 삶을 위한 역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러한 행복을 살기 위한 우리의 역량, 필요한 능력은 뭐냐 했을 때는 먼저 자신과 타인을 위한 선, 좋음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답이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걸 프로네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프루덴시아라고 얘기하고 현명함 혹은 실천적 지혜, 윤리적 판단력 이런 게 다 들어갈 개념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뭐 매번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만 결국은 그 사람이 덕을 갖게 되면 그 선택을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한 선택들이 되게 어디로 귀결이 되는가? 그거는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과 타인을 위한 최선의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 현명의 사람의 특징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만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본 것처럼 나만 잘 된다고 사실은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타주의만 얘기하는 건 이제 플라톤 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에 대해서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 좋은 걸 알 리가 없다. 즉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기여를 할 때 나한테도 좋지만 나한테 와야 되는 목도 당연히 요구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를 요구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그걸 받을 수 있게 또 애를 쓰는 것이고 이제 그게 보통 현대사회에서는 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약을 하자면 건강한 자기애와 이타주의가 적점을 이루는 것을 찾는 것. 이게 사실은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요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전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행복이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 욕망이 말하는 거를 얻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 삶을 균형 있게 훌륭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실천을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프로네시스라고 얘기해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서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요약한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부터 여가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직업윤리와도 관련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경제윤리하고도 관련이 되고 근데 이런 거를 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위해서 멈추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가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죠. 우리가 늘 대개 삶은 제가 언제가 들었는데 인생은 뭐냐? 인생은 수습이다. 뭔가 망치고 그걸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살면서 사는 게 인생. 즉 눈앞에 있는 거 내 발 앞에 있는 급한 일 하다가 나 보내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급한 일이 아니라 가장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장기적인 전망에서 중요한 일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내가 좀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여가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가는 영어로 레저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레저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동안 너무 피곤하니까 머리 좀 식히는 시간 혹은 몸이 지쳤으니까 좀 쉬는 시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가라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있어서는 실천이라는 게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실천이 제대로 된 실천이기 위해서는 여가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여가가 있을 때만이 이런 실천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가를 갖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일요일날 좀 쉬고 싶으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지 뭐 5일이겠죠. 5일 동안 일하는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여가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 여가를 향유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머지 일의 시간들이 그냥 그야말로 노동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가를 제대로 향유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노동의 시간이 단순히 생계를 갖기 위한 노동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실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시 하는 얘기인데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에 보면 나오는데 행복은 뭐냐? 행복은 좋은 삶이다. 좋은 삶은 어디에 있냐? 여가 안에 스콜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스콜레라는 단어부터 뭐가 나오냐? 스칼라십, 장학금 이런 얘기가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었어요. 오늘날은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은 뭐 좋아하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딴 일 하기 위해서 잠시 공부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전에는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적었거든요. 그게 최초로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게 이집트의 사제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고대의 지혜들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많은 지혜들이 나왔거든요. 그게 노동의 그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색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삶이 얼마나 훌륭한 삶인가 이러한 삶이 바로 신하고 가장 닮은 시간이다 해서 고대 사회는 사실은 이 여가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컸던 거죠. 스콜레라고 하는데요. 근데 모든 사람이 물론 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이 불행한 건 뭐냐 아스콜라자인이라고 하는데 아라는 건 언제나 박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가가 없는 삶 그건 불행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불행한 것이 뭔지는 알 수 있는데 그건 여가가 없는 삶이다. 근데 여가가 없는 삶은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하죠. 여가가 없는 삶이 불행하다는. 근데 문제는 여가가 없는 삶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이 없는 삶만이 아니라 그 여가가 뭔지 잘 몰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무엇이 진정한 여가인지 모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을 하는데 휴식과 여흥 그리고 한가함 이 세 가지는 여가의 본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스콜레라고 얘기할 때 여가를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그러냐면 아나파우지아라고 하는데 파우제라고 하는 건 그 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몸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휴식은 그야말로 노동에 종속된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매 주일의 시작이지만 일요일은 한 주간의 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할 때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반면에 주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향해서 모든 그 주간에 있는 날들이 모아들어지는 거거든요.
즉 여가 자체가 자기 목적적. 그러니까 인생은 여가를 잘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반면에 휴식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휴식을 갖는 것이다. 이건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만일 우리가 여가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그냥 일하기 위해서 잠시 몸을 회복하는 것으로만 여가를 누린다면 그건 진정한 여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흥, 파이디아, 플레이. 그건 현대인들이 많이 빠져있는 어떻게 보면 좀 함정이라고 하겠죠. 뭔가 좀 질펀하게 즐기는 삶 이런 거. 이런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는 여가는 여흥은 아이들이 하는 거와 비슷해서 잠깐씩 필요하다. 물론 기분을 시키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는 기분을 좀 돋구고 그러나 이게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스러운 품성을 망치게 된다라고. 즉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내면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내면의 역량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뭐 말하자면 휴일에 맨날 뭔가 어디 가서 그냥 좀 과도한 그러한 뭐 쾌락에만 빠져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하게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힘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잠시의 놀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단순히 여가를 여흥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한가함에 대해서도 사실은 현대에서는 한가함이 중요하죠. 멍 때리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은 고대 사회는 오늘날 사회처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놀이라든가 한가함이라든가 쉼이라든가 여기에 조금 이야기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참조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대 로마 때 특히 한가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뭐 사극 같은 거 보시면 로마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시간 죽이느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국이 워낙 왕성해지니까 상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주지육림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키케로라든가 세네카라든가 이런 현인들이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한가함, 즉 이네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가함이라는 거는 꼭 인간에게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그 사람의 기계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품을 잠식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여가에 해당되는 단어로서 오티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이고요. 뭐 가끔은 오티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가라는 거,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티움이라는 단어의 본질은 그 사람을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활동이 오티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티움의 반대말이 뭐 잘 아시는 우리가 네고한다고 하죠. 네고시에이션. 그게 네오티움. 즉 오티움이 없는 게 네고죠. 그러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뭔가 계속 쉬지 못하고 온갖 또 뭔가 일을 꾸며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네고잖아요. 근데 반면에 오티움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머물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오티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티움과 또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여가를 그럼 제일 잘 보내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물론 여가에 뭐 놀이를 좀 하거나 좀 잠을 자거나 이렇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쉬고 놀고 하는 것만이 여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러면서 관조라는 것이 가진 이제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관조라는 거가 테오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스콜레라는 이 여가는 진정한 여가는 이 테오리에 관조로 충만한 게 그러한 여가이고 또 바꿔 말하면 관조하기 위해서는 여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것.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만은 내가 어떻게 보면 생활의 방편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나의 직장에서 일들 같은 거 더 신경 써야 되고 뭐 회사를 경영한다면 회사를 경영하느라 오늘 맨날 뭐 주가 보고 또 그날 그 동향을 보고 하는 그런 일 다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일에서 좀 자유롭게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게 이제 테오리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가의 실현인데요. 다만 이제 고대 사회에서 생각한 관조, 고대 사회에서 자유, 혹은 고대 사회에서 생각한 나 자신의 온전한 모습 이런 것과
현대하고도 조금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이죠. 이제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와닿습니다만 사회가 워낙 현대엔 더 복잡해졌으니까 그럼 현대에서 이런 관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관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제 잘 표현하고 있는 두 인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리도 리켄이라고 하는 작년에 돌아가신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저희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건강하셨는데 이제 80세 훨씬 넘으셨어요. 34년생이셨는데요. 저보다도 더 열심히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분에게도 제가 사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쓰셨는데요. 실천적 삶이 즉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뭔가 공익에 기여를 하고 의미 있는 삶 이러한 삶은 훌륭한 삶이지만 이러한 삶이 관조적인 삶을 전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일상적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구들을 충족시키기에 모든 여력이 다 소진됨으로써 존재 전체의 궁극적 원인에 대한 경이감에 찬 물음과는 전혀 무관하게 되어버린 삶도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탈레스 때부터 오는 전통인데 행복한 삶, 이 관조적 삶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별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탈레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일화를 남겼는데 탈레스는 최초의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흔히 그 고대 그리스의 7현 중에 한 명으로 얘기해서 7현 중에 고대 그리스, 우리나라 동양의 제자 백가처럼 고대 그리스에서 그 고대 그리스의 정신을 틀 지워진 7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2명이 한 명이 솔론이라고 해서 아테네의 법을 정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탈레스는 별을 바라보다가 지나가다 웅덩이에 빠져서 그 트라키아에 온 시골에서 한 시녀가 막 놀렸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즉 별을 바라보는 관조적 삶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탈레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일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일들을 다 훌륭하게 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나름대로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또 사회의 인정을 받고 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만 과연 그러한 것만 있으면 행복한 것인가? 거기서부터 한 발 더 나와서 별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체험하면서 뭔가 황홀함을 느끼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뭔가 초월적인 그러한 존재에 대한 어떤 내면의 경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 없이 과연 그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가는 일에 끼어들어 관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열어두는 사람의 태도이다. 그것은 움켜쥐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놓아주는 사람, 자신을 놓아주고 내맡기는 사람의 태도이다. 잠자는 사람이 자신을 탁 내맡기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잘 때 보면 잠이 들어지는 순간 보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잠으로 딱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이 되게 완고합니다. 근데 그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움켜쥐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좀 내려놓을 때 가능한데 이게 사실은 여가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를 향유할 줄 아는 사람 좀 너그럽게 다른 사람의 얘기,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레벨업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가의 철학 혹은 이 여가와 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즉 어떻게 보면은 여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요소는 무엇인가를 보자면 첫 번째로는 여가와 사유. 이제 사유라는 말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자가 이 사람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든가 전체주의의 근원 같은 이런 작품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 아렌트에 하면 가끔 보면은 사회가 되게 퇴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히틀러 시대를 이렇게 가만 보면 독일의 그 수많은 교양이 있는 사람, 그 수많은 지식인들, 그 수많은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왔을까 했을 때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교양이 많고 지식이 많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들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끌어지는 대로 갔다라는 건데요. 즉 여가가 있는 사람은 사유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럴까? 하고 곰곰이 그걸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그리고 뭔가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산나 아렌트가 이런 그 카토라고 하는 이제 당시 케사르가 암살당한 다음에 이제 그 브루투스 편에 섰던 사람인데 아무튼 이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대. 이건 이제 키케로가 전해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보다 더 활동적인 적이 없으며 그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지 않은 적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여가는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갖는 자유라는 거죠. 혼자 생각할 때 안 외롭거든요. 그리고 외로운 이유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외롭지가 않은데 뭔가 곰곰이 대개는 이제 외로운 이유는 순전히 우리가 정서적인 느낌만 가질 때는 되게 외롭죠. 이제 이 얘기의 요체는 우리가 뭔가를 활동하기 위해서 한번 혼자 고요히 생각하는 시간, 그 자유롭게 혼자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러한 풍요로운 시간에서 나오는 결정들은 그 사람 행동을 더 올바르게 하고 더 좋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가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유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죠. 여가가 있을 때 삶의 균형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조금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쉼하고 놀이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특히 르네상스 시대 이래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같은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만 쉼과 놀이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인 것처럼 이제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온전하고 인간학적으로 잘 조화 있게 우리가 쉼과 놀이를 한다면은 그건 사실은 훌륭한 여가이죠. 그래서 쉼과 놀이를 포함한 그런 여가를 통해서는 삶의 균형, 뭐 워라벨이라는 얘기 뭐 많이 합니다만 삶의 균형을 갖는 것이고요. 그 노동에, 즉 일에만 몰두한 사람의 특징은 놀 때도 너무 격렬하게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보통 탐닉이라고 얘기하죠. 탐닉이 아니라 향유, 엔조이먼트라고 할 때 그냥 엔조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막 노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클럽 가서 막 그래서 클럽 가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뭐 클럽 갈 일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나한테 음식이 이렇게 있을 때 과식을 해야지만 그거를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너무 과식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적절하게 먹을 때 또 너무 비싼 데만 간다고 꼭 그게 행복한 식사가 아니거든요. 적절한. 그러니까 그 고대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라고 현대의 가장 건강한 쾌락주의가 뭔가를 얘기할 때 이제 에피쿠로스를 보면 되는데 영국의 그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친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 식탁 자리는 음식이 소박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자리지만 굉장히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뭐 미슐랭 몇 개가 붙어 있는데 간들 그게 훌륭한 식사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즉 무엇인가를 소비하거나 탐닉하는 게 아니라 향유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여가라는 게 굉장히 요구된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것이 갖는 내 일상에서 일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가를 통해서 우리가 미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특히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그 유용함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가라는 시간에 뭐 음악회를 가거나 뭐 그 갤러리를 가거나 물론 사람들이 약간은 조금 한번 문화인이 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시적인 소비처럼 뭐 문화인이 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게 고대인들 혹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사실 굉장히 큰 기회이고요. 그걸 통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알면, 즉 고상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알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가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여가는 사람을 개방하게 합니다. 그 개방하게 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실천이든 이 여가든 행복이든 결국 이 삶을, 이 유한한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잘 살아보자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가를 잘 지내면 역설적으로 이 유한함을
넘어서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감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이감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초월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고 초월적인 것을 갈망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신앙 교육에 따라서 정말 습관처럼 매주 의무를 하듯, 그러니까 의무를 하듯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기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가에 나오는 그 정신처럼 자기를 개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뭔가 아름다운 거, 그리고 뭔가 숭고한 거, 그리고 뭔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것에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게 바로 여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요. 여가는 이러한 무용성과 자기 목적성을 현대인들의 특징이 일단 쓸모가 있는가, 이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혹은 나한테 뭘 갖다 줄 것인가, 즉 언제나 이거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무용한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라는 게 있구나. 다른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 즉, 저 사람이 쓸모가 있어서 우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자신에게 비울 수가 있고요. 이제 여가와 경신이라고 하는 뭐 이것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인용했던 요셉 피퍼라는 분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여가의 근원은 결국은 하느님을 향한 경신의 마음, 즉 주일이라는 걸 온전하게 다른 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기에 여가의 본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인에게서는 쉼과 멈춤의 의미가 바로 여가라고 하겠습니다. 주일은 아낌없이 쉬고 아낌없이 하느님께 나를 개방한다면 우리가 물론 그날 굉장히 유용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유용함을 자유롭게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서 구절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가는 쉼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는 사실은 실천과 다른 방식의 역시 나를 도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이란 건 열심히 뛰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면 여가는 자리에 머물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을 하는데 결국 죽을 때까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하루하루가 인생인 것이지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는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삶이 어그러진다는 세네카가 난 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자기 전에 자기는 한 가지만 물어본다는 거죠. 내가 어제보다 눈곱만큼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여가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메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훌륭한 일을 하며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그리고 내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또 타인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사실 좀 수고로운 삶입니다. 수고로운 삶을 지치지 않게 하고 하는 게 바로 건전한 여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여가의 삶은 주일에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주일 미사의 시간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